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우리 생활에서 부딪히는 법률 문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빈정민 변호사의 시원한 법률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좀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내용을 작성한 후에 이제 작성한 날짜를 적고 채권자, 채무자가 모두 이제 서명 혹은 도장을 찍으면 우리 얘기하는 이제 차용증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요. 혹시 이 부분에서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네, 있습니다. 바로 날짜와 도장 부분입니다. 네네. 우선 날짜의 경우 우선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는 가능하면 정확하게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차용증에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지 않거나 혹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쌍방합의하에 작성 일자를 원래 일자보다 미루거나 당겨서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네. 법원에서는 사안을 판단할 때 서면에 기재된 날짜, 즉 정확하게 서류에 기재된 날짜를 일단 진실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이 부분에 분쟁이 생겨서 당시 우리가 합의를 통해서 일부러 날짜를 당겨서 쓴 것이고 실제로는 그 이후에 작성된 문서다 혹은 그 이전에 작성된 문서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에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은 매우 큽니다. 아, 네. 자, 왜냐하면 다른 증거가 없으면은 다른 증거가 없다. 근데 합의의 상대방이 당신의 주장이 맞다고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즉, 이 날짜는 이 기재된 날짜하고 다르고 두 사람이 합의해서 다른 날짜에 이 서류를 작성했다라고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 상대방이 지금 당신과 분쟁 중입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그러한 동의를 해줄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서면 혹은 도장을 찍는 부분입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별도의 주제로 다룰 예정이지만 어떤 문서에 서명을 하시거나 도장을 찍으실 때는 신중한 검토를 거치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서류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만 듣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찍는 거다 이런 말만 듣고 무작정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예, 그런 일은 무척이나 위험한 일입니다. 일단 도장을 찍어줬는데 나중에 다시 보니 그 서류의 내용이 당시 설명 들었던 것과 다르게 나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원에 우리는 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법원은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이러한 사건으로 청취자께서 법정에 들어서면은 재판장은 도장이 찍힌 서류를 보여주며 이 도장이 당신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네.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청취자가 예 라고 답하는 순간 법원은 당신이 이 문서의 내용을 다 알면서도 거기에 동의했다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즉 내용은 안 받고 그냥 설명만 듣고 찍었다. 이렇거나 형식적으로 찍으라고 해서 찍었다는 우리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할 때 언제나 그 내용을 꼼꼼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네네. 우리는 지금 차용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돈을 빌려주는 증거가 되는 차용증에 서명 혹은 날인을 하는 경우에도 이는 당연히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앞서 기재된 인적 사항이라든가 돈의 액수, 돈을 빌려주고 받을 날짜, 또 이자의 액수 등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에 도장을 꼭 찍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만약 돈의 액수가 크거나 빌려주는 사람, 즉 채무자의 신원이 확실치가 않으면은 서명이나 간이 도장, 우리 흔히 사용하는 노란색 동그란 도장 있죠. 막도장이라고 하죠. 하죠. 네. 예. 막도장을 받기보다는 채무자로 하여금 인감 도장을 사용하게 하고 인감 증명서를 한부 발급받아 와서 첨부하도록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인감 도장의 사용을 거부한다면 차선책으로 채무자의 신분증을 복사해서 첨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자, 도장이나 서명 날인할 때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날짜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고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요구할 사항 될 수 있으면 인감 도장이 좋고 그것이 없으면 신분증을 복사해서 또 인감 증명서를 함께 첨부하면 확실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런 도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차용증이라는 한 장의 문서를 작성하는데도 나름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차용증은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 겁니까? 네. 이렇게 작성된 차용증은 두 부를 작성하셔서 채권자, 채무자 한 분씩 나눠 가지시면 됩니다. 아울러 만약 빌려주는 돈의 액수가 클 경우에는 이 작성된 차용증을 들고 채권자, 채무자가 함께 그 가까운 공증사무소에 가셔서 우리 통상 모든 변호사 사무실이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공증인가라는 간판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공증을 받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공증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돈을 못 갚을 경우를 대비해서 판결 이거를 법적인 용어로 집행권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집행권원을 미리 받아두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 공증이란 비용도 이제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는 것에 비해서 저렴하고 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네. 자, 지금까지 이제 차용증의 작성 요령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유의사항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점은 채권자 명의 계좌에서 채무자 명의 계좌로 계좌 이체를 하라 이런 설명이셨어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역시 사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차용증의 경우와 같이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측면과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앞서 말씀드린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처리했던 사건들을 보면 문제될 수 있는 유형이 크게 3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네. 자, 첫째는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 때 그러니까 돈을 빌려가는 사람 채무자가 급히 사용해야 된다. 혹은 현재 자기 명의 통장이 압류가 돼서 은행 거래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채권자로 하여금 돈을 직접 출금해서 나한테 현금으로 건네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한 사례가 첫 번째입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계좌 이체를 해주는데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 혹은 아내라든지 아니면 친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이체를 해달라고 요구한 사례가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가 자신 명의의 계좌가 아닌 아내 등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 돈을 보내는 경우, 즉 둘째는 채무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받는 경우고 마지막은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는데 채권자 명의의 계좌가 아닌 채권자의 아내라든가 네네. 지인의 통장에서 돈을 보내는 경우, 이 3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당사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주고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유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여금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자, 이 경우에 채무자는 재판 과정에서 돈을 빌리기로만 했지 실제는 받지를 못했다고 항변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채권자는 내가 실제로 돈을 지급했다는 부분을 입증을 해야 하는데 금융거래 내역이나 이체 내역이 없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둘째로 채무자가 지정한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계좌 이체를 해준 경우입니다. 자,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 돈을 지급받은 계좌 명의자,
즉 그 계좌 명의자가 돈을 빌린 거다. 아하. 예, 라고 항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자, 채무자가 그리로 보내달라고 해서 즉 지정을 해서 내가 해당 명의자에게 돈을 보내줬다라는 부분을 입증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계좌 명의자를 증인으로 출석을 시킨다든지 혹은 그 사람에게 진술서를 따로 받아야 하는 등의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예,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재판이 굉장히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채무자에게 대여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자, 채무자는 내가 돈을 빌린 사람은 당신이 아니다. 즉 나에게 돈을 보내준 그 계좌 명의자다.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전술한 두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채권자가 증명하기는 수월합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보내준 계좌 명의자와의 관계라든가 그 계좌 명의자로부터의 진술서를 받는다는 등 이런 식으로 입증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네.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채권자의 본인 계좌에서 채무자 본인의 계좌로 금융기관 등을 이용한 계좌 이체를 하여 이 대여금을 지급했다는 증거를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뭐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지만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변호사님 뭐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아시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당부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사항 중에 한 가지, 채무 불이행이 발생될 경우에 곧바로 법적 절차를 시작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예, 맞습니다. 자, 방금 채무 불이행이 발생될 경우 곧바로 법적 절차를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곧바로 시작하라는 점입니다. 네. 자, 안타깝게도 우리 법적 절차는 청취자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진행하시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자, 법적 절차를 처음 접하시는 의뢰인들이 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지만 이는 당사자 양측을 소집해서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들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는 우리 사법부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곧바로 시작하라는 부분입니다. 자, 만약에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빌린 돈을 주지 않는 경우 우리는 통상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이것도 제가 제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친분 관계상 일단은 기다려주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기다려주고, 자, 이 단계에서 채무자는 내가 지금은 사정이 좀 어려운데 언제까지는 꼭 주겠다, 이런 식으로 좀 나쁘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을 끌게 됩니다. 자, 이후 채무자가 계속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조금 더 강하게 독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점점 독촉의 톤이 올라갑니다. 네. 이러한 강한 독촉을 몇 차례 받은 채무자는 준다 하다가 어느 순간 다투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연락을 단절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경우 많이 대부분입니다. 있죠. 네. 네. 자, 그제서야 채권자는 자, 막말로 이제 법적 조치를 해야겠구나, 예, 이렇게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후 고민 끝에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게 되는데, 자, 의뢰를 하고 상담을 하여 소장을 접수하고 이 소장을 토대로 법원의 심판을 받아 판결을 받는 데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이 채무자는 이미 이 재판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는 이 몇 개월의 시간 동안 자신의 재산을 대부분 이미 처분했거나 어딘가로 은닉해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 채무를 갚지 못할 정도의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나 말고도 다른 채무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예, 돈을 은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 경우에 자, 승소 판결을 받았어도 이제 이 판결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해야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이 단계까지 오면 재산이 없는 경우나 혹은 어딘가에 숨겨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권리 구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래서 채권자는 억울합니다. 네. 아니 비싼 돈 써서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판결까지 받았는데 왜 이걸 가지고 채무자에게 내가 이게 있는데도 왜 나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하느냐 하고 저희한테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이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 이 판결문은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사례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가지는 약속한 변제기가 지나면 일단 법적인 조치에 먼저 착수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는데 그 내용 증명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내용 증명을 통해서 독촉을 1회 정도 하신 다음 곧바로 정해진 날짜에 돈을 입금해 주지 않으면 바로 법적 절차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 채무자는 당연히 섭섭하다고 말할 겁니다. 곧 갚을 건데 우리 사이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해서 독촉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변제 약속을 어긴 것은 바로 그 채무자입니다. 따라서 그 원인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이고 채무자가 본인의 말대로 절차 진행 중에 그 채무를 변제를 했다. 그러면 진행하던 절차를 멈추면 되는 일입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 채권자가 승소 판결까지 받고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 즉 내가 받은 판결이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 그리고 법적 절차를 먼저 진행한 채권자와 이를 섭섭하게 생각하는 채무자의 관계 이 두 상황에서 채권자 채무자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 더 나쁠지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제가 어떤 것을 선택하셔야 될지를 잘 알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첨언하자면 이런 문제를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앞서 말씀드렸던 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한번 강조를 드렸지만 미리 이런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공증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시간을 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용 증명서를 통해서 개인 간에 돈을 빌려줄 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잘 지켜야 되는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생활에서 부딪히는 법률 문제 알기 쉽게 풀어보는 빈정민 변호사의 시원한 법률 상담 시간이었습니다. 빈정민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